해외로 국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들이 글로벌 부문 성장을 주요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서 수익성이 높은 데다 상대적으로 금융 후발주자이기도 한 동남아 국가들이 공략 대상인데요. 기존의 해외 사업처럼 한국 기업과 교민을 타깃으로 했던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와 현지화를 더한 이른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격전장인 동남아 시장 도전기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 시리즈로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직접 현장에 다녀왔었던 조정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아 시장을 다녀왔으니까 네.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현지 분위기 살펴보죠. 저희가 여행 많이 가는 그 동남아 지역에 10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줄여서 아세안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브루나이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부터 싱가포르처럼 잘 사는 나라, 또 태국처럼 관광이 발달한 나라부터 캄보디아, 이런 미얀마 같은 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 빈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국가마다 말씀드렸듯이 경제력 차이가 상당하고 문화도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은행권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으로 동남아를 눈여겨보고 있고 2010년대 들어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성장세가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글로벌 부문 수익을 어떤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미얀마와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은 좀 이해가 갑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미얀마는 좀 의외네요. 아무리 성장률이 높아도 현지에서는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좀 어떤 공략으로 여기 현지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겁니까? 네, 미얀마가 의외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미얀마와 캄보디아, 또 라오스, 필리핀까지 흔히들 동남아의 좀 내 못난이 국가 이렇게 좀 비하해서 하는 표현들도 속된 말로 좀 하기도 하는데요. 해당 국가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그럴 정도로 미얀마의 경제력이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1인당 GDP가 한 1,300달러 선에 그칠 정도로 아직은 그 후진국인데요. 하지만 은행들이 가장 군침을 내고 있고 또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미얀마이기도 합니다. 예. 인구가 일단 5천만 명이 넘고요. 따라서 일단 대국의 조건을 갖췄고 지리적으로 보면 인구 13억의 인도와 또 인구 15억의 중국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맞닿아 있기 때문에 28억 명, 거의 30억 명에 이르는 시장의 중간지에 있는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GDP는 굉장히 낮지만 연평균 6%대 정도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빠르게 그 빈곤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미얀마 정부가 아직까지는 외국계 기관들에게 은행 면허를 내주고 있지는 않아서 그 한국계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소액 대출 금융, 다시 말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마이크로 파이낸스라는 그 제2금융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 그러니까 소액을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소액을 대출해주면서 수신은 하지 않는, 수신 기능 없이 돈만 빌려주는 여신 전문 기관입니다. 하지만 2년 동안 흑자를 낸 기관들에게는 금융당국에서 수신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성적만 잘 내면 준은행 기관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고요. 일단 소액대출 시장에서 경험을 쌓고 수익도 낸 뒤에 향후에는 그 은행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게 국내 은행들의 그 보관입니다. 무엇보다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이 소액대출 시장의 최고 금리가 연 30%에 달합니다. 그 미얀마 사람들의 접근성, 금융 접근성, 다시 말해서 이용도도 전 국민의 4%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수익성은 굉장히 높고 앞으로도 그 성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 바로 소액대출 금융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 파이낸스 시장에 벌써 크고 작은 176개 기관이 지금 성행하면서 경쟁이 상당합니다. 후발주자로 진출한 한국계 기관들은 한 14개 정도 지금 집계가 돼 있는데요. 대부분 1년 반에서 2년 안에 흑자 전환을 해서 상당히 좋은 그 수익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마이크로 파이낸스 법인장의 말입니다. 한국계가
숫자적으로는 3분의 1이 176개 중에 뭐 14개니까 뭐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자산, 뭐 영업 활동의 규모로는 한 3분의 1 정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서민과 조금 더 밀접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관계를 잘 맺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이런 사업들을 토대로 미얀마에서 네. 이제 은행의 현지화 전략이 먹힐지 안 먹힐지 뭐 가늠할 수 있는 자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교민 대상으로 영업하고 또 한국계 기업 대상으로 영업하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영업이 쉽죠. 하지만 미얀마는 한국계 기업이나 교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현지화 전략을 택해야 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 소액대출 시장이라는 게 국내 은행처럼 창구를 쫙 열어놓고 고객들 오세요 해서 돈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그 미얀마가 굉장히 도시화가 덜 돼 있고 또 농촌, 시골 깊숙이 사람들이 사는 데다가 금융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은행을 잘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액대출 시장 이 기관들의 그 영업사원들이 다 발품을 팔아서 멀리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듯이 농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서 살림살이를 체크를 하고 생활 형편을 확인을 한 다음에 돈을 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용평가 체계가 전무한 게 바로 그 미얀마 금융의 현실이기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파는 풀뿌리 금융으로 미얀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웃의 숟가락 하나까지 숫자까지 알아야 하는 그런 관계형 금융의 대표적인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업하는 모습 직접 보시면서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로마모 이 토야비에 뭐 토야카 고는 이 와터에 하는 데가 어서 저는 정말로 되는 배면 현지 뭐 영상 보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생각하면 되겠다. 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대출 최고 금리가 30% 네네. 맞죠? 근데 네. 이제 당연히 그러면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 170여 개 기관이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차별화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대출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0%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게 우리 시각일 수 있지만 그 미얀마는 제1금융권 그러니까 은행의 담보 요구가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 빈약한 서민들이 은행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보통은 사금융이나 전당포로 빠지게 되는데 소액대출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연 30% 금리 정도의 서민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사금융의 금리는 50에서 연 100%에 달하기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은 이런 30%의 금리에도 고맙다 이렇게 여길 정도고요. 말씀대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서 한국계 기관들도 영업 방식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리테일만 공략해서는 시장 파이를 더 키우기가 어렵다는 계산인데요. 아예 그 미얀마 정부와 협약을 맺고 서민주택 보급 같은 별도의 다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하는데요. 이 소액대출 금융의 경우에 리테일의 경우에는 개인당 평균 대출금이 7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우징론 그러니까 서민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게 되면 가구당 200만 원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가의 그 대출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우리 기관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선두권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미얀마 국토부 정부와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서 향후에 은행 시장에 좀 더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우징론을 마이크로 파이낸스 비즈니스에 접목하여 독특한 KB 마이크로 파이낸스 비즈니스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계형 사업자 자금 대출 이런 쪽으로도 자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이번에는 베트남도 보도록 할 텐데 베트남은 또 분위기도 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략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베트남의 경제 규모가 GDP 규모가 세계 46위권으로 올라설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젊은 층의 평균 연령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좀 방식을 달리해야 하는데요. 일단 적극적인 현지화는 기본이고요. 디지털 금융 같은 무기도 장착을 해야 하고 적극적인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덩치도 키워야 하는 여러 그 다방면의 무기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한 베트남은행의 경우에는 호주계 안츠은행의 리테일 부문을 지난해 인수하면서 외국계 은행 중에서 자산 규모 1위로 발돋움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베트남의 현지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과 제휴를 강화하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용자 8천만 명의 우리나라로 치면 카톡에 해당하는 그 잘로라는 최대 메신저 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해서 카드 발급과 대출을 모바일 플랫폼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모모라는 최대 전자지갑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이 동남아는 아직 신용카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모바일로 현금을 충전해서 모바일로 쓰는 전자지갑 서비스가 발달해 있는데 이 최대 업체인 모모와 그 금융대출의 제휴 서비스를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플랫폼을 통해서 신한금융의 신한뱅크의 어떤 모바일 뱅크를 이용하지 않고 저 최대 사용자를 확보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곧바로 대출을 집행하고 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신한 관계자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현지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디지털 뱅크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상황 체크를 해봤는데 이미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야 중국을 이은 세계 공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뭐 워낙 이제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다 보니 소매 금융도 소매 금융이지만 좀 다른 다양한 시장 개척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는 그 해외에서도 국내 은행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이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나라 밖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방식은 통하지가 않게 됐습니다.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10만 명의 한국 교민이 호치민에만 거주를 하고 있지만 다양하게 그 생태계를 확장해야 하는 숙제를 은행권이 안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계 은행들이 여러 그 기업 금융 수요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의 경우에는 기업 금융의 잔뼈가 굵은 은행으로 한국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데 베트남에서도 이런 방식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트남에서 기업 금융 수요를 발굴해서 프로젝트 D를 따낸 뒤에 해당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출 영업을 적극 공략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 관계자 말 들어보시기 전에 우리은행은 최근에는 베트남의 한전격인 최대 국영기업 EVN과 어떤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기업금융의 수요를 따내서 이에 대해서 5천만 달러 금융을 집행한 뒤에 이 EVN의 현지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중금리 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을 집행하는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현재 뭐 우리은행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베트남 현지에서도 새로운 전략들로 우리 은행들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